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진리라고 부를 뿐이다 라는 생각이 구성주의입니다. 좀 이상하죠. 진리라는 게 영원불멸한 것인데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연세가 45세 이전쯤 되신 분들은 45세가 넘는 분들은 진리는 다 배운다라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요. 45세 이전에 그분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구성주에 입각해서 학교 교육을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사람의 주체적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진리는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구성주의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 잘 안 믿어지시죠? 진리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바뀐다고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예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혹시 들어보신 기억나세요? 네. 지구가 돈다, 하늘이 돈다. 그래서 막 캐톨릭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이른바 천동설입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라는 방식의 사고를 했던 거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목성인가요? 관찰했는데 목성에 위성이 3개가 있어요. 우리 지구에 달이 있듯이 목성에 위성 3개가 있는데 이 위성 3개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를 않고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일 도는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구나. 지구가 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우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캐톨릭의 교리에 반하는 천동설 얘기하니까 종교적 편에 넘겨져서 죽음에 처할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자기가 친한 추기경이 주교 중에 한 분인데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야,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죽을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천동설이 맞냐 지동설이 맞냐로 물으니까 지동설이 맞다고 자기는 확신하지만 천동설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죽음을 면하고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목성 관찰하다 그랬다는 이런 얘기 모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동설과 천동설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다 안고 있어요. 본인의 주체적 노력에서 진리를 만들어가는 활동도 이 얘기 속에 있고 진리를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간섭받지 않는 진리라는 게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주는 지구가 돌 뿐만 아니라 우주도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우주 자체가 지금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하는 걸 정도로 팽창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 얘기해보면 천동,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그 천동설도 맞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천동설 말고 지구가 자전 운동을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운동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천동설이 맞았고 어떤 때는 지동설이 맞았지만 현대적 발견에 의하면 또 새로운 진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인간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서 진리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을 활동 중에 아이들의 학습과 교육을 돕고 보육이나 돌봄 활동을 하실 때 아이들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로 보는 방법과 그 아이의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어느 게 맞을까요? 그쵸. 호기심과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게 진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혹 부부 결혼하셔서 꾸리고 살고 계시다면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성은 저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하고 한다면 옛날에 최진실이라는 분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네. 그런 동기부여나 관계에 있어서도 욕구를 어떻게 자극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철학도 구성주의입니다. 이거를 학습지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광고를 했습니다. 스스로 학습지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스로 학습지가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학습하고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객관주의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이론인데 스스로가 학습 목표, 학습 방법, 학습 성취도에 대한 측정까지 시험 보고 채점하는 것까지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높은 성취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가치 이런 얘기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상한 말씀 드리죠? 네.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구성주의,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패키치지 말고 살자와 패키치고 살자입니다. 패키친다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서 제가 젊은이들이랑 얘기할 때는 신세지고 살자와 신세지지 말고 살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 사는 게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세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일 겁니다. 신세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조상님들이 패 끼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있으실 텐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세질 때는 화장실 급하게 화장실 가야 될 마음인데 화장실 갔다 나와서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 신세지고도 고맙다고 하질 않아요. 신세지고 고맙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겠어요? 전문용어로 양아치라고 합니다. 전문용어.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신세지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감사하고 또는 신세진 만큼 되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는 거를 막기 위해서 차라리 신세지지 마라, 패키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세지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이명숙 이사장님 계신데 이 마스크 한 장이 나한테 올 때까지 몇 사람을 거쳐서 왔을까요? 마스크 공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재봉틀도 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몇 분을 거쳐서 우리가 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에 고무도 들어가 있고 화학섬유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중생대에 석탄이 만들어진 시절에 지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석유 제품이 만들어져 있던 게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스크 한 장에도 온 지구의 역사와 온 인류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는 무엇이거든요. 그 마스크를 우리가 돈 주고 샀다고 해서 신세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가격을 지불했다고 해서 신세 안 진 것이 아니라 신세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그 한살림 운동 하시는 분들은 밥이 하늘이다. 쌀 한 톨에도 온 우주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할 때 신세지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잘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한테 신세지고 패도 끼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우리 박상민 선생님은 모니터는 안 나오시는데 박상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신세 안 지는 게 좋겠구나. 우리 답을 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세 지고 살아야 될 것 같지만 마을 활동하면서 누구한테 패키치고 살면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또 되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신세를 지자. 대신에 되갚을 수 있어야 되고 신세 진 걸 갚아야 되고 또 고맙다고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을 활동하면서 공무원들 만나고 행정이 변화해야 된다. 왜 니들 맘대로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패키친다는 거예요. 원래 나라로부터 월급 받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공무원의 일이죠. 공무원이 원래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협치해라. 그게 패키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공무원 혼자 알아서 공급자이면서 결정권자고 모든 걸 했던 사람들인데 누군가에게 신세져서 이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군요. 이거는 결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들 국가 예산, 지방자치정부의 예산을 써서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주민의 참여를 해서 하면 비용을 훨씬 적게 하고도 성과를 많이 내더라. 이게 정말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못 된 거냐도 예전에는 공무원들끼리 평가했는데 주민들이, 시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게 거버넌스고 협치잖아요. 신세 지고 살자. 신세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이상한 말씀 좀 드리면 신뢰에 대해서 우리는 상호 협력을 강제하는 관계를 신뢰라고 합니다. 합동을 강제하는 관계가 신뢰예요. 믿는 관계는 같이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내가 먼저 놔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먼저 막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 걸 신뢰라고 합니다. 근데 경영학자들이 이걸 세 개로 쪼갰어요. 하나는 계산적 신뢰입니다. 이 계산적 신뢰는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협력하는 경우를 계산적 신뢰라고 합니다. 지식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심지어는 나를 배신하는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원인까지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고쳐서 다시 신뢰관계로 회복시킬 정도로 잘 아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지식적 신뢰라고 합니다. 이 계산적 신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지식적 신뢰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대표적인 게 교사와 학생 같은 겁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땀 볼일 보고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도와서 학습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갓난쟁이 아이가 있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울고 보채요. 근데 걔가 울고 보채는 이유가 기저귀에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야.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까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못 쉬게 만드는 것을 신뢰관계를 깨는 행동이지만 그 원인까지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식적 신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성의 신뢰는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 같은 꿈과 같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여쭤보면 좋아하는 신뢰가 뭐예요? 그러면 정체성의 신뢰를 많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뭐 좋은 일이 생겨, 사람들한테 비난받기도 하고, 뭐 이해도 못 받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끼리 믿고 일한다라는 정체성의 신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데요. 그 계산적 신뢰를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이게 내가 무슨 뭐 보상받으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일상생활은 어때요?
모든 일상생활은 계산적 신뢰에 기초해서 생활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인데 손님이 와서 두 마리 4만 원어치를 시켰는데 2만 원어치밖에 배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치킨집 우리가 언제까지 욕해요? 1. 그 치킨집이 망할 때까지. 2. 그 치킨을 먹을 때마다. 3.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3번이에요. 죽을 때까지 생각만 하면 내가 4만 원을 줬는데 2만 원어치 치킨을 갖다 주더라.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지. 그 집이 망했어도 그 뒤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계산적 신뢰에 기초해서 활동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마을 활동, 공동체 활동은 계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보상해주지 않고 너는 늘 그렇게 해도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계산이라는 게 내가 1,000만 원어치 일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런 게 우리 마을 활동은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너무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니까 고마움을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명예를 드높여주는 일. 그거는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고도 당연히 너는 활동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제가 정체성의 신뢰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기초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신뢰 유형인데요. 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 말씀 중에 한 35분 정도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제가 가끔 물어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뜬금없는 얘기를 하니까 놀랍니다.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원수잖아요.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 혼자 생각은 니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원수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20대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10대, 20대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20%가 넘는 우울증 조사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 10% 정도는 조증, 확 타오르는 게 있어서 우울증 환자 중에 조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살하는 거거든요. 난 죽을 수 있어 라고 쭉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울에 빠뜨리는 관계는 나랑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우울감에 빠지게 하겠어요? 아니면 나랑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 선생님, 친구 이런 분들이 나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겠어요? 가까운 예, 가까운 사람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의 신뢰,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같이 할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면 그 중에 혹 틀린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다른 얘기해도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게 굉장히 배타성이 강해집니다. 우리 내부 구성원들과 이 정체성의 신뢰로 모여져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배타성이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그룹 내에서도 가까운 놈이 미운 법이니까 마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죽거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쓰러져서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때는 계산적 신뢰, 지식적 신뢰, 정체성의 신뢰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40분이나 갔네 제가. 2시간 정도로 이거 모니터 열심히 보기 어려우니까 2시간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사회적 가치에 시옷도 못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릴 모든 말씀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창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신세지고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되갚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계산적 신뢰, 지식적 신뢰, 정체성 신뢰를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게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법이고 사회혁신을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비슷한 얘기로 하면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이거는 그 지장보살에 대한 불교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지옥에 찾아가서 그 죄 지은 사람 대신 그 벌을 자기가 받겠다.
그래서 지옥에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자기는 그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하는 보살님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괴로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옥에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문제구덩이에 찾아가는 것일 수 있겠다. 우리가 문제구덩이에 빠져 살면 괴로운 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거겠느냐. 제가 서두에 얼음이 녹으면 딴 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제 덩어리 속에 들어가는 것도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 해결의 기회를 우리가 얻는 기쁨을 볼 수 있을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런데 이 화면에서 이거 보이시죠? 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 알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 각설탕님. 거창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택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대안학교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 10분 10가지 교훈입니다. 잘 나가는 곳에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곳으로 가라. 그럼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마을 활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일 수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을 보면 대전도 수도권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운데요. 그 중에 지방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 썼는데 모든 것이 서울로 보여요. 제 최근에 아는 분 한 분이 암 진단 비슷한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진단 받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립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중병 걸리면 다 서울 가서 진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지역에 시설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례를,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중요 진단을 서울 가서 하니까. 그럼 치료를 어디서 해요? 서울서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서울을 선택하는 사이에 지방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구조에 우리가 빠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취업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수도권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런데 수도권에 가면 사람은 많고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값 비싸고, 제가 희망자에서 소장하면서 서울에 와보니까요. 1시간 반 가는 거는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를 가는데 1시간 반 가는 거는 그냥 일상사예요. 제가 대전에서 1시간 반을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안면도를 갈 수 있어요. 차를 끌고 가면. 그 서울은 시내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지면서 서울로 몰려 살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살기가 어려운 게 악순환인데 왜 그런가? 그럼 지방은 가만히 있었는가? 투자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지역에서 사고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유통해서 그 이윤이 생기면 지역에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것의 대다수가 여기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GNP라고 하죠. 국민 총생산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지역에 돈이 남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옛날 통계인데 25%만 지역 대기업들은 지역민을 정규직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쓰고요. 75%가 지역 외에서 원료를 사다가 86%가 지역 내에서 판매를 안 하고 생산만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부의 역외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기특하게도 이런 통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관역 경제별로 지역에서 생산한 거하고 지역에서 돈을 쓰는 거를 비교했어요. 우리 충청권을 보면 그
34.16% 정도가 소득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생산한 것보다. 그래서 여기로 빠져나가는 돈이 24.9%입니다. 즉 2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해도 4분의 1씩 뜯긴다고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거든요. 제가 드라큘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우리 몸으로 따지면 돈이 피와 같은 거거든요. 경제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돈이 잘 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피가 잘 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숙성도 열심히 해서 피를 많이 생산했는데 우리가 생산한 피의 4분의 1을 드라큘라가 쪽쪽 빨아먹도록 두면 우리는 빈혈에 걸려요, 안 걸려요? 빈혈에 걸리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역에서 순환시키는 게 되지 않는. 그래서 수도권에 제일 가까운 데가 충청권이죠. 여기 보면 그렇죠? 근데 25% 뜯겨요. 충청권에서 수도권에서 멀은 제주권은 어때요? 6.8%.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뭐가 발전되는 것 같은데 지역민한테는 그렇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대전은 조금 못 느끼시는 게 대전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 뺏겨가잖아요. 대전 근처에 있는 9개 시군가를 우리가 또 뽑아먹어요. 그들이 버는 걸 대전이 거점 도시니까 살기가 참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체계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요번에 우리 재난소득 줄 때 지역화폐로 쓰도록 했었죠. 기억나시죠? 어려울수록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은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후. 여성분들이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자이고 성별 임금 격차가 37.4%이고 세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살기 어렵고요. 여성은 여성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교육비를 엄청 쓰고도 일자리가 없는 중년 세대는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게 다 어려운 예전보다 살기가 참 좋아졌다는데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사회는 사회적 난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뜻의 문제거든요. 시달리고 있어요. 첫째가 인구와 세대 구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게 법률 용어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출산 그러면 저출산의 탓이 누구 같아요? 여자들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고쳐야 됩니다. 저출생. 여성들만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갔거든요. 일할 사람은 없고 우리는 오래 살게 되는. 제 친구들 만났더니 뭐 누구는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까지는 팔팔하게 살겠다는 둥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충원되지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세대 구성이 바뀌어서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농촌 지역의 1인 가구는 누구예요? 노인들입니다. 도시 지역은 청년 세대들이 1인 가구가 많은데 최근에 40, 50대 남성들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사는 남자들. 이분들이 불규칙한 생활하고 술 마시고 막 이러니까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금방 찾지를 못해요. 아무도 거래가 없으니까. 여성들은 혼자 살아도 교우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술 친구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상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시치라고 해서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시치를 없애는 사회적 기업이 생길 정도예요. 뭐 한 1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을 내고 그걸 없애주는 일을 하거든요. 1인 가구가 엄청 늘어났다. 그러니까 인구와 세대 구성이 변했다는 것이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할 때 노인 가구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도 문제지만 동네 어르신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인 경우에는 1인 가구에 맞는 1인 가구 구성원들이 관심 있을 만한 어떤 사업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인구와 세대 구성의 변화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미세먼지 굉장히 걱정들 많잖아요. 미세먼지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석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탄하라고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핵폐기물이 나오는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핵발전 안 해서 전기세가 10배로 오른다 찬성하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저준위 핵폐기물은 처리장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데 중고준위 이른바 정말 위험한 핵폐기물은요 핵발전소에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싼 전기니까 핵발전을 우리가 그냥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핵폐기물을 어디다 둬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걸 가져가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굉장히 논쟁적이고 그거 추진했다가 낙선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결단하고 뭐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은 들지만 석탄 아래 그만둬야 되고 핵발전 그만둬야 되는 시간을 걸리더라도 이거는 가야 될 길이 됐거든요. 실제로 화석연료를 쓰는 에너지를 끊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미래가 위험해진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는요 2030년부터는 화석연료를 떼는 자동차는 제조, 판매, 유통, 운전이 금지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기름 떼고 뭐 이런 차는 아예 못 타는 게 법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영국 가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대단하다. 가만히 봤더니 자국이 생산하는 자동차가 없는 나라예요. 자동차 회사가 없어 영국이. 그러니까 2030년으로 가는 자동차 외에는 못 다니게 하겠다는 법이 빨랐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에너지는 좋을 것 같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 등 자동차 생산 강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그 오래된 구조로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게 불평등, 젠더, 성별 차별 이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도 굉장히 극심한데 우리가 타다 논쟁이 있었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다 어려우니까 없애야 된다. 타다 같은 거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타다나 이런 거 했던 회사들 제가 중재하느라고 좀 만나봤더니 10년 뒤에는 자율자동차가 나와서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도 생존의 문제잖아요. 신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이 신기술 때문에 전통적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건 큰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기술은 자꾸 도입되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자리, 생계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회가 살기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정말 삶의 질이 좋아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새로운 문제, 인구와 세대 구성의 변화, 에너지와 환경의 전환, 불평등, 성장을 통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우리의 대응, 응전의 과제 이런 것이 사회적 난제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도 만들면서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아니 박근혜 정부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장도 일정하게 필요한 만큼은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고 불평등도 해소해야 된다. 그린 뉴딜 같은 거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녹색 성장인데 이걸 가장 강조했던 분이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거는 민주당이네, 뭐 미래통합당이네, 국민의힘으로 이제 당명 바꾼다고 그러면 이런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묘한 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정부가 이런 거 이 비슷한 거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반대해요.
뭐뭐가 문제가 있어, 뭐뭐가 문제가 있어. 그 민주당이 이거 한다고 하면 원래 미래통합당이 자기들이 여당일 때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이 비슷한 걸 하는데 또 다 반대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돼야 돼라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리가 안 들려도 좋으니까 한번 따라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회적 가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사회적 가치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는 사회 문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해결하여 창출하는 가치. 창출하는 창출하는 가치. 가치. 쉽죠? 사회적 네. 가치가 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만들어지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하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을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 주민자치 활동, 주민자치 리더로서 역량을 키우는 활동, 이 모든 것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근데 마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면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면 정부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서 제가 또 보여드리면, 근데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회혁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회적 가치를 뭐라고 그랬죠?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창출하는 가치를 사회적 창출하는 가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혁신. 사회혁신. 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사회혁신이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 가치를 새로운 방법으로 창출하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데 이게 뭐다라고 설명은 훨씬 어렵고 이론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꼭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 핵심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창출하는 게 사회적 가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 사회혁신이라고 한다. 근데 정부가 만약에 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참 쉽습니다. 정부 혁신이라고 해요. 정부 혁신. 역시. 네. 우리가 마을 운동을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마을 운동을 해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혁신. 마을 운동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혁신해서 새로운 방식. 우리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은 되신 분들이 이번 수강생들이신데, 기존의 방식으로 활동하고 이랬는데 뭔가 잘 안 됐어. 새로운 방식으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돼. 그럼 뭐라고요? 마을 운동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마을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훈련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마을 자치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 지금까지는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이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그런 수준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게 마을 자치거든요. 그 마을 자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뭔지, 주민들이 문제가 뭔지를 같이 조사하고 배워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따져봐야 되고, 당장 급한 거 해결하다 보니까 당장 급한 건 해결이 부족하지만 됐지만 정말 필요한 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마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런 마을 계획도 짜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를 주민총회라고 부르고 마을총회라고 부르고, 그래서 총회를 해서 일을 하는데, 야, 결정은 같이 했는데 일은 공무원 니들만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 사업체, 경영체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마을에서 뜻맞는 사람끼리 또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돕는 마음으로 활동했다면,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내가 선택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니까 우리가 효능감,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근데 공무원들은 지들이 필요한 대로, 야, 이것 좀 해주세요, 이날 행사에 오세요, 청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정도보다는
훨씬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공무원도 정부도 비용은 줄이면서 훨씬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어려운 사람들 꼭 필요한데 그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운동을 혁신하는 거지만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런 마을에서 하는 활동을 가볍게 생각하면 정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 밑에 얘기는, 이 그림은 뭐 같으세요? 옛날 서양화죠? 이게 이제 통계를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을 만든 사람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 이분은 가방끈이 길지 않았어요. 이른바 허들의 일, 여자의 일, 가사노동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간호를 전문 직업으로 만들었고요. 80대까지 결혼하지 않고 간호라는 것을 전문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몰라. 그러니까 본인이 통계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책을 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좋아.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유튜브에 크리에이티브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팅게일 시절에. 아주 혁신적으로 일했던 분인데, 이 밑에 그림은 보물전쟁 때 전쟁에 갔는데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다쳐서 병실에 오면, 야전병원에 오면 2차 감염 때문에 너무 많이 사망률이 43%였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가서 간호 활동을 하면서 2달 만에 2%인가 3%인가로 떨어뜨렸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분이 하는 활동이 뭘까요? 야전병원을 청소하고 환자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망률 엄청난 무슨 기법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야전병원은 그냥 전투력이 없는 애니까 버리는 거였는데 귀중한 생명이니까 살려보자라고 청소하고 닦아줬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2%로 떨어뜨렸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결했던 혁신가의 유명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세요? 서해 유성룡? 네. 이분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권율 장군을 추천해서 임진왜란 승리를 이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른바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서 선조가 일본 사신 갔다 온 사람한테 전쟁 침략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냐 라고 할 때 서인은 침략할 것 같더라이다. 이 사람은 동인이니까 안 할 것 같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전쟁 날 것 같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난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났다고. 전쟁 안 난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유성룡 선생님. 났다고? 네.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선조가 피난 가고 도망가고 아주 용렬한 임금으로 많이 묘사되는데요. 이분이 제가 대단한 혁신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비도 외놈과 싸워서 전공을 세우면 양민으로 만들어요. 노비한테 양민이라는 뭐예요? 대단한 신분. 거잖아요. 공을 많이 세우면 심지어는 벼슬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대문 고관 대작들이, 양반들이 반대했겠어요? 찬성했겠어요? 다 반대했어요. 어떻게 노비가 인간이냐. 그런데 실제로 땅 섰던 사람이 왜군만 있겠어요? 조선인도 있었겠어요? 조선인도 있는 거거든요. 길 안내도 하고 지도도 갖다 주고. 그런데 일본 쇼군이 지배하나 선조당이 지배하나 할 때 우리 보통 조선 사람은 다 일본 놈한테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우대하는데 저쪽에 넘어가면 우리가 지게 되거든요. 신분 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외놈들과 맞서 싸울 때는, 신분이고 뭐고 간에 외놈 맞서 싸울 때는 같이 싸워야 된다 했던 게 유성룡 선생님 같은 분. 이게 만약에 이때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것으로 정책됐다면 조선사회가, 한국사회가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유럽도 신분제도가, 봉건제도가 그대로 있었을 때니까, 1500년대니까요. 굉장히 그걸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화성 가보면, 수원 화성에 가보면 거중기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막 기술혁신 이런 거에서
제가 이분을 저기 한 게 아니라 이 영적 그 초상에다 그려서 그런데 이 양반이 수원화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 중에 하나인데 3배의 속도로 졌어요. 왜 그랬냐? 장룡령이라는 것에 정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거 보이시죠? 이 가운데 있는 게 한자로 우물정자예요. 그러니까 땅이 1번부터 2, 3, 4, 5, 6, 7, 8이 있고 가운데가 9가 돼요. 그러면 이 수원 화성을 짓는 사람들은 8명이 각자 농사를 짓고 이 9를 차지하는 부분만 8명이 같이 져. 세금을 요거만 내요. 그때 농사 지어서 그 소작료라는 거를 얼마나 걷었던 것 같아요? 4만? 아니에요. 6할 7할을 걷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에 노역하러 왔던 사람은 강제 동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동원을 성공시킨 정전법이라는 걸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가 사람들이 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라. 알지만 땅 가진 놈들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작료 50% 70% 받는 거는 철폐됐겠죠. 이분도 귀양 가서 좌절하는 아픔을 겪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갔던 분들이라는 거죠. 엄청난 거 가지고 했어요? 뭐 뻔한 거 가지고 했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은 어떤 걸로 했다고요? 청소하고 땅을 닦아주고 청소하는 걸로 했다. 환자도 닦고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노비도 사람이다. 우리 조선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정양규라는 분은 아니 나라 땅인데 소작료를 뭐 이렇게 많이 받냐. 대신에 너 먹고 살 만큼 줄 테니까 효과를 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갔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가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전에는 훌륭한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주도하고 결정하고 세상을 바꾸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제가 이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장삼이사,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촛불 집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그림이에요. 파생 상품을 가지고 실제 금융은 10원밖에 없는데 1억 원을 돈을 가짜로 만들어서 금융 거품을 만들었던 신자유 금융을 만들었던 거에 대한 항의였고, 뭔가 시장 만능주의가 붕괴한 거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거는 끝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레닌 동상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거는 이른바 국가사회주의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광화문 촛불에서 보듯이 서로 연결된 시민의 집단지성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서로 어떻게 교류되어 있는가. 한명한 똑똑한 엘리트가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참여와 지혜가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는 복잡해지고 있는데 대중이 직접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와 소통과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활동이나 주민자치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생활의 위기가 우리가 계속 오고 있는데 정부가 자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도와줘요. 근데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전에는 청년들한테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거든요. 청년들 지들이 알아서 살면 되지. 예? 그거 배부른 소리다. 근데 사실은 사회 구조적으로 보니까 청년의 일자리를 우리 경제구조가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마을 활동하는 거를 대전시나 정부가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준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 안 되면서 재정은 제한되니까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증식시키는, 자기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방식에 혁신이 불가피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당사자의 자조협동.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이야기 같잖아요. 자조협동.
새마을 운동 하시는 분들 여기 안 계세요? 예. 옛날에 했죠. 예. 이게 근데 새마을 운동이 있었던 말이니까 틀린 얘기 그게 아니고요. 이 새마을 운동의 기본 3대 정신도 알렌스키라고 하는 5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주민조직화 운동을 창시한 분이 기본 개념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했으니까 나빠. 옛날식이야. 그게 아니고요. 사조는 뭐예요? 내가 나를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을 주민이 마을 주민을 돕자. 우리 대전의 마을 공동체들이 제작한 마스크를, 노란 마스크를 대통령께서 그 회의할 때 쓰고 나올 때 제가 울컥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우리 공동체들의 활동이 없으면 코로나 위기도 감당하고 견디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걸 자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돕는다는 게. 나가서 우리가 더 크게 협동한다. 마을에도 보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활동 안 하시는 조직도 있죠. 그 단체와도 협동을 해야 돼요. 관공서와도 협동을 해야 돼요. 새마을 금고, 신협과도 협동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은 마을 활동에 우호적이에요.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학교 시설 좀 쓰려고 하면 그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참,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또 우리 마을 활동뿐만 아니라 남의 마을과 우리 자치구 차원의 활동, 대전시 전체 차원의 마을 활동도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자조와 협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키워야만 생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삼성전자 LCD 사업부가 아산에 왔는데 정부가 4,300억을 지원했어요. 3년간. 일자리가 몇 개 생겼어요? 850개. 그 중에 충청도에 본적을 두거나 주소를 둔 사람이 몇 명이 취직했어요? 83명. 그 중에 정규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명. 그럼 뭐예요? 경비, 청소? 이런 것만 하더라. 4,300억을 들여서 수원에 있던 공장 아산에 오라고 했더니 지역 주민은 83명 고용. 이건 제 통계가 아니고요. 그 삼성전자 LCD 사업부 전무님이 저에게 주신 통계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뭘 갖다가 하자. 기업 유치하자. 시장의 힘으로 하자. 정부가 똑바로 해줘야지.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정부도 전에는 우리 이게 대규모 관료 조직이 이게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구조거든요. 시민을 소비자로 보고 고객으로 봤어요. 옛날에는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민간 위탁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거를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동사무소 가면 뭐가 써 있어요? 행정 서비스 현장이라고 써 있어요. 전화 배리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돌릴 때는 한 번만 돌린다. 그렇게 안 하면 서비스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예요. 소비자로 보니까 고객 만족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무현 정부 때 오니까 야 형식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공무원 조직이 안 바뀐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하는 방법까지도 내부 운영을 고치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인류 기업인데 회의를 스탠딩 회의를 한대야. 아침에 1시간씩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서서 차 한잔 마시면서 돌아가면 한 마디씩 끝내더라. 그렇게 속도 있게 일을 해야지. 그 민간의 관리 기법까지 정부 내에 도입하자 이런 걸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보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 그들이 참여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근본적인 전환의 상황이에요. 우리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최지선님, 지선님, 우리 지금 마을 활동가들 소비자로 보세요? 고객으로 보세요? 시민으로 보세요? 답을 안 하시네? 음소거를 하지 못하나요? 아, 네.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려요. 네. 저는 함께하는 시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 3개로 좀 쪼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는 계속 그 옛날에 처음 만들 때 비하면 제가 초대 센터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조직이 계속 커지고 있죠. 사업비도 커지고 있고 참여하는 주민 공동체 수나 이게 커지고 있어요.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으로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수준의 단계가 어떻게 발전되느냐가 우리의 숙제인 거죠. 중간 조직들은 커지는데 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간 조직이라는 게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그걸 안 하니까 지방자치정부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 거에 대한 논의를 선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요즘 보면요. 중간 조직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중간 조직이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인지 공무원의 일을 대행하는 조직인지가 헷갈리는 사례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갈수록 오히려 중간 조직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월급을 훨씬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켜 먹으면서 자기들은 편하게 하고 조민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쓰려는 경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럼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뭐겠어요? 시민들이 변하는 훨씬 강력한 네트워크, 연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건데 니들 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먹여. 이런 걸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 시민들이 연결되는 기술적 도구의 확산 이렇게 얘기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이 확 연결되는 바람에 사회의 운영 원리, 서로 협동하는 방법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이라고 하는 분이 보수당에 계신 분이거든요. 민주당, 노동당이 아니라 보수당에 계신 분인데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그들의 삶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그들이 주도하게 한다면 정말로 더 강하고 더 멋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터넷 혁명과 정보 공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도 다음 세대 정부라고 하는 주제로 테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화면을 보면 제 뒤에 무슨 그 이상한 액자가 요거 보이세요? 리드라고 하는 영국의 하원 제가 영국 국회 방문했을 때 받아온 사인이에요. 이 양반이 수상되면 내가 저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우리 대전에 기부해야 되는데 이분이 쓴 게 people to the power to the people이라고 썼거든요. 시민에게 권력을 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노동당 계열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집단 재성이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줌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어요. 이것도 굉장한 혁신이거든요. 맞아. 10대들은 여기에서 탈선을 해요. 이런 랜선 파티라고 해가지고 술 먹고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줌으로 사고를 치더라니까요. 요즘 사고 치는 증상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마을에 전에 비 오는 날 김치전 부쳐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먹던 것처럼 그쵸. 우리 커피 한 잔이든 우유 한 잔이든 혹은 맥주 한 잔이든 들고 랜선 앞에서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으로 또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협동할 수도 있는 새로운 기술 도입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이런 작은 변화 같지만 사회 운영의 근본 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사선을 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소아마비를 알았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국민들이 이 사람이 장애인인 걸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보급되지 않고 라디오만 있고 신문만 있었기 때문에 웅장한 모습으로 사진을 잘라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보냈어요. 덩치가 좋으셨던 분이거든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못했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근접해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조작이 가능했어요. 요즘은 어때요? 그게 안 돼요. 뭐 지나가다가 누가 사진 찍고 직원 중에 누가 있을 때는 손바닥 비볐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저 인간이 갑질하는 인간이었고요. 어쩌고가 다 나와요. 온 세상 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시대가 되었잖아요. 바뀌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해결하는 몇 가지 전략인데 하나는 앵커 전략입니다. 우리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같은 게 그러는 거예요. 사회혁신 지원센터도 대전시가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런 활동하죠. 여러분이 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그게 앵커 조직입니다. 앵커라는 게
닫히라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잘 몰랐다가 뭐 있다니까 자꾸 한 번씩 오는 거죠. 그 소통협력 공간 뭐 마을마다 그런 거 만들기도 하고 주민자치회를 쓰기도 하고 하죠. 그런 게 앵커 기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고 서로 연결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플랫폼 전략입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접속하고 연결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해에 3만 명이 살아요. 3만 명이 동시에 다 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1000명, 2000명은 우리 동네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 있으면 연결되게 해야 되는데 맨날 회의를 온라인도 안 하고 오프라인만 하고 남들 다 바쁘게 일해야 되는 낮에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시적으로 뭔가 토론하고 접속하고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규모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SK, LG 이것도 플랫폼이거든요. 인터넷으로 가장 우리나라 사람 많이 쓰는 건 뭐예요?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학습 조직으로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학 상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내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아이가 있어서 내가 엄마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가 될 준비가 다 돼서 애를 잘 키운 게 아니고 아이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엄마가 됐다는 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인데 끊임없이 배우고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제가 학습 이렇게 하면 뭐 모여서 책 읽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탐방하는 거, 우리 마을에 자원이 뭐가 있는지 보물을 찾아보는 거, 우리 동네에 오래 사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것도 다 학습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조직 전략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 자산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대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이사가 꽤 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활동하는데 기반이 되는 거 시가 주는 거, 구가 주는 것만 갖고 가면 그 돈이 떨어지면 활동이 계속 돼요, 안 돼요? 끊기게 되거든요. 우리끼리 회비도 내고 필요하면 공유 자산을 자꾸 만들어서 독자적 활동 기반을 자꾸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활동을 통해서 실제 뭔가 문제가 해결됐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마을 활동이야 라고 우리가 활동을 했더니 문제가 실제 해결됐어 라고 하는 성과가 만들어지도록 제가 이 얘기하면 야 좋은 얘기네. 성과는 우리는 뭘로 생각할까? 그래서 거창한 걸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고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공동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가지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빙랩이라고 하는, 이게 영어말을 써서 죄송해요. 이게 잘 번역이 안 되는데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면 리빙랩이 살아있는 현장, 생활 현장에서 실험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실험하면 뭐예요? 마을 실험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그 학교에서 실험해요. 그럼 어떻게 돼? 학교 실험이잖아요. 실험한다는 걸 랩이라고 하니까 학교 랩이고 마을에서 실험하면 마을 랩이고 그냥 랩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외국말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개념은 실제 생활 현장에서 문제를 실제 그거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과 그거를 생산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혁신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 전동 휠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동 휠체어 알죠? 예전에 네. 실제로 사람 손으로 밀고 갔는데 그 장애인들하고 시민단체 사람들,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보름인가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내에서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누군가 밀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런 거 장애인 운동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게임 프로그래머라고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가 야 우리 게임할 때 조이스틱이라고 이렇게 손잡이 뾰족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흔들어가지고 게임하는 게 있거든. 이게 있는데 야 이거 가지고 휠체어 핸들링 하면 운전이 되는데 그래서 전동 휠체어라는 게 개발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 정말 그때 게이머가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회복지사든 그 장애인이든 공무원이든 늘 휠체어가 하고 다니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의 손끝에 악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자동차처럼 핸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그냥 저전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조이스틱으로 전동 휠체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어디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할 생산자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그 현장에서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리빙랩이라고 한다. 생활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는 실험을 해나간다. 유럽은 굉장히 유명하게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기술에 있어서 과학기술 업계에서 제품, 상품 개발에서도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고 개방적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종교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열린 혁신을 하고, 사회적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기업도 또 정부도 학계에 있는 전문가도 NGO도 같이 참여하는 과정이 돼야 되고, 실제 생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다. 리빙랩이라는 말을 어디서 좀 들어보시긴 하셨죠? 뭐 소셜랩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다. 당사자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고 해법도 새롭게 찾아가보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유럽에 이런 막 엄청난 사례가 있다. 이제 한국도요, 외국에서 뭐 잘한다 그러면 금방 따라서 많이 하잖아요. 유럽에 이거보다 더 많은 랩 경험들 우리가 이미 갖고 있어요. 한국도 많이 한다. 할 때 과거와 달리 문제를 분류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교통혼잡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 교통혼잡이 생기면 전통적인 행정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교통수요관리, 즉 자동차가 다니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교통혼잡이면 차가 많이 다녀서 뭐 잼이 생기는 거니까 차 다니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통 수요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통시설 공급을 확장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넓혀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교통 혼잡이야. 그럼 도로 넓혀줘. 근데 차를 못 갖고 나오게 하면 주민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차 갖고 있는 분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급을 늘려요. 도로의 공급을 늘리면 교통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도로 늘리는 속도보다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커가지고 문제 해결이 계속 안 돼. 그게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교통수요 관리 정책의 대표적인 게 서울에 가면 남산터널이라고 있어요. 3인 이하가 차를 타면 2,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20년 동안 2,000원이에요. 처음에 2,000원은 큰 돈이었죠. 지금은 어때요? 그 돈 뭐 내나 마나 빨리 가야 되는데 남산터널 지나가지. 교통수요 관리 정책은 잘 안 써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애 키우는 엄마가 이 근처에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물었더니 나는 차가 밀리는 건 모르겠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 우리 애를 못 키우겠어요. 이러면 도로를 넓혀준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오히려 차가 혼잡이 생겨가지고 서 있으면 시동이 무조건 꺼지는 장치를 강제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매연이 안 나오게 해줘야지. 매연이 나오는 그거를 매연을 안 나오게 하는 저감 장치를 붙인다. 이게 해결책인 것이지, 도로를 넓히는 건 해결책이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20대인데 자동차가 없어요. 교통혼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뭐라고 했어요? 차가 빨리 가게 도로를 넓혀주는 게 그 사람들의 해결책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같은 걸 만들어줘라. 본인들은 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정시성이 있는 버스를 만들어주든지,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무슨 퀵 뭐 이렇게 하고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공급해 주든지, 무료로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공급해 줘야만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교통 혼잡, 그럼 도로를 넓혀줘.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구체적으로 20대 카푸족은 뭘 느끼는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뭘 느끼고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가? 주차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묻고 그 문제를 다시 분류하는. 그래서 그 분류에 맞춰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겪는 사람한테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겪는 사람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해결하는 거죠. 함께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화되어야 된다. 정부가 하는 일이, 대전시가 하는 일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제대로 했나?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걸 제대로 했나라는 걸 따져보세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일이 되게 안 돼요. 우리 자치정부의 특징은 뭐예요? 중앙정부가 돈을 줄 때 일을 해요. 왜? 재정 자주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현장의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중시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모기한테 물려서 발등이 근지러운데 구두를 긁어주는 식의 행정이 되는 거죠. 우리 근데 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을 활동하고 자치 활동을 한다. 근데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분들에게 직접 들어보고 해결책을 찾는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10년 전에 내가 그걸 잘했어요. 그럼 10년 뒤에 우리 주민이 똑같아요? 다릅니다. 심지어는 1년 전에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도 1년 뒤에는 달라지거든요. 활동의 순환 주기에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실험이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 트렌드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서두에 뭐 저출산, 고령화, 세대 구성의 변화, 에너지적 이런 익숙했죠. 이건 트렌드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들은 뭘 고민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요. 어르신,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중년 가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자영업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세분화해서 보는 것은 소규모 모임 8명 이하 모여서 심층적인 인터뷰를 한다. 그걸 FGI라고 하거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FGI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구성별로 직접 만나서 듣다 보면 우리는 똑같이 교통혼잡이라고 문제였는데 다른 문제와 다른 해법을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우리도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결할 사회 문제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뭐 5번 왜라고 물으라든지 이런 거는 생략할게요. 이 자료는 다 받으셨으니까 이명숙 이사장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거 배우셨죠? 꼭 필요하시면 문제가 무엇이고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 4시에 못 끝내고 5시까지 가야 되니까 빼고 갈게요. 네. 예. 트렌드 조사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 정부 통계나 민간 통계, 논문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고 자녀분들을 시켜도 되고 지선님한테 부탁해도 돼요. 이게 마을 활동에 필요한 거시적인 자료, 트렌드라고 했죠. 빅데이터, 트렌드, 거시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계층별로 다른 요건을 우리가 직접 조사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셜 픽션이라고 하는 건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니 뭐 돈 있으면 내가 1조 원 있으면 뭐 할게. 그래 1조 원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지금은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서울에 오기 직전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같이 꿈꾸자라고 얘기했던 건 3가지 토픽이 있어요. 하나는 무상교육, 대학, 평생학습 다 공짜로 좀 할 수 있는 대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2번째, 무상의료. 우리 자기부담금 내잖아요. 의료보험. 그것도 네. 안 내는 대전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무상주거. 집을 공짜로 살자. 제가 이 얘기할 때 다 미친놈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현실적 조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제 제안은. 상상해보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초등학교 전면급식 할 때 영홍철 시장님 시절에 250억 원의 예산을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반대했어요. 부잣집 애들한테 왜 밥을 주냐고. 250억 예산이.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선거 공약이었고 시민단체가 엄청 데모도 하고 해서 만든 일이니까 그 상위 방문을 했더니 시장이 막 공무원 욕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하나 안 놓으면 250억이 생기는데 다리 안 놓을 생각은 안 하고 다리는 다 넣어야 되고 왜 우리 시민 밥 먹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러냐. 예산 구실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5년 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의 5년 뒤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10년 뒤는 어떻게 상상해보고 그 상상을 거꾸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현실적인 조건은 때려치고 그래서 그게 우리 꿈인 것 같아. 그러면 그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거를 뭐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육을 받는 건 결국 리더신데 리더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는 귀에 쏙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정보는 쏙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날 욕하는 얘기는 제대로 말귀를 알아들었습니까? 못 듣습니까? 내가 흥분이 돼서 얘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 나를 욕하든 내가 나한테 손해가든 어떻든 간에 개방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내 이익과 관계없어. 그래서 이미 중요한 정보가 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질문 방식에 특히 답이 있습니다. 답정너인 거하고 본인 스스로가 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개방형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줍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경제학이라고 제가 썼는데 차근차근 차곡차곡 차례차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을 활동했을 때 축제를 기획하고 간다. 축제는 10월달에 하기로 했어. 그럼 결국은 10월달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차분차분 차곡차곡 차례차례 일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급한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채근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그나마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절실함을 깨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가. 제가 또 이 한자말 써놨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고 했는데 궁즉변은 이게 오자네요. 궁즉변은 궁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A로 하려고 했다. 근데 안 풀려. 그럼 이게 B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나 조건이. 변하게 되면 통한다는 거예요. 통하다 보면 영원하게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분들과 함께 절실함을 나눠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절실한 문제인가. 그럼 나한테는 중요하고 너한테는 안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럼 나의 절실함을 그냥 얘기해도 그만이에요. 심지어는 당신이 이렇게 절실하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협력해야지라는 마음을 사람들은 내게 되어주세요. 한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분들은. 동료, 파트너가 돼야 돼요. 나를 필요할 때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식구라는 생각을 하도록 리더가 계속 관심 가져줘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물질로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훨씬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내가 당신을 지켜봐주고 있고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편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리더가 책임지고 이끌다 보면 뭘 질문에 답할 때가 많고 결정해야 될 게 많은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최선이에요. 모르는 걸 안다고 했다가 뭐가 복잡해지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거절할 때는 완곡하게 그렇지만 명확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일은 별로 하지 않고 봉사도 안 했는데 자리를 요구하는 분들이 마을에 있어요 없어요? 늘 지구가 당신 중심으로 돌고 당신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마을에 가면 어떤 조직에 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조그마한 힘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절을 안 하고 계속 알았어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가다 보면 나중에 큰 조직에 분규가 생겨요. 네가 매달 며칠 날부터 몇 번이나 알았어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놓고
안 했잖아. 그럼 전체 사업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명확하게 거절하라. 그렇지만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하면 되죠. 예를 들면 A라는 직책을 갖고 싶어. 추진위원장 직책을 갖고 싶어.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면 거절이 돼야 안 돼. 거절이 되거든요. 네가 뭔데 위원장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리더는 역할을 제한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을 활동이라는 게 기업 조직처럼 정부 조직처럼 사람이 월급 받으면서 딱 시키는 대로 착착착 돌아가는 조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군대 사단처럼 대규모 조직 부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구멍이 생길지 모르고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대표고 리더야. 리더는 회의를 주재하고 뭐뭐뭐 하는 거야. 그거 아닌 거는 아래 것들이 니들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마을에서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리더는 뭐든지 한다는 건데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챙기는 그런 일을 감당해주는 분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어려운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시는 건데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공감해 주시고 소통하시면서 그 공감과 소통에 기반해서 같이 하자고 실행하고 한 번 했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확장하도록 하는. 죄송한데 이거 한번 따라해 줘 보실래요? 공감, 공감, 소통, 공감. 소통. 소통,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공감, 공감. 소통, 소통. 실행, 실행. 확장. 확장. 네. 이게 처음에는 아 그랬구나라고 갔는데 결국은 일이 돼서 뭔가 확장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가졌던 꿈이 뭔가 실천되는 느낌을 갖거든요.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이 한 번의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활동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소중한 경험을 하면 그 막 열불이 나거든요. 막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를 맺는 거.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 성장을 돕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역량이 학습과 성장으로서 역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분이 자원이 없으면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원은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자원이에요. 남이 갖고 있는 게 자원이에요. 남이 갖고 있는 것도 자원이에요. 남이 갖고 있는 걸 연결해 주는데요. 첫째가 정보예요. 정보. 이게 잘 안 써지네 제가. 정보. 두 번째가 인적 자원이에요. 사람. 세 번째가 물적 자원. 돈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물건 같은 거. 이 세 가지를 다 자원이라고 해요. 우리한테 흔히 우리가 잘 많이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을 연결해 줘요. 그 문제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동네 없으면 옆 동네 사자센터에 물어서 그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접촉해 보니까 이렇다는데 정부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한대. 법이 이렇게 바뀌었대. 이런 정보를 잘 연결해 줘요. 그래서 자원을 연결해 준다는 거는 그 사람 대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성장하도록 돕고 자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데 적정 기술이라는 건 새 기술이 아니고요. 안 쓰는 기술을 찾아서 쓰자는 거고요. 교차 보조 공유 모델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우리 마을 활동에 아직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대체로 요즘 이런 활동의 특징은 거버넌스 협치라고 얘기하는데 경계를 넘는 협력, 대중을 주체로 만나는 것, 평범한 시민을 권력자로 만드는 것이 기본 트렌드입니다. 거버넌스 제가 아까 협치라고 그랬죠. 공무원이 자기들끼리 해야 될 일을 시민들한테 같이 하자고 꼬드겨서 신세지는 게 거버넌스라고 했죠. 근데 거버넌스 협치의 본질은 뭐냐면 시민을 권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전에는 위에서 일함을 역임을 받았다면 시민이 직접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적 선택을 통해서 정부를 바꾸는, 즉 혁명을 제도화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을 제도화한 게 선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거를 제도한, 혁명을 제도한 민주공화국에 살지만 일상에서는 선거 때 한 번 주인이 되고 일상에서는 맨날 불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하는데 시민을 주인으로 만들고 권력자로 만드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주민자치활동. 주민자치회,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낸 돈을 전에는 구청에 다 납부해서 구청장이 어디에 써? 그럼 썼단 말이에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동마다 주민들이 거둔 10,000원쯤 내는 주민세를 다 걷어서 그 돈 어떻게 쓸까는 누가 결정하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상의 결정권을 자꾸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컨버전스, 이것도 영어네요. 이건 서로 다른 것이 융복합한다. 이종복합, 서로 다른 게.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고요. 정부와 영리와 비영리가 협력하고 융복합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말씀 들어보셨죠? 사회적 기업은 기업인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은 원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업은 원래 문제를 해결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하는 기업이에요. 돈도 벌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리적 요소와 비영리적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천동 계신 분 계세요? 중천동에 교도소도 있고 뭐가 있어. 근데 우리 이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공정여행을 해보겠다. 우리 대전교도소에 저도 거기서 좀 살았거든요. 훌륭한 인간, 살아가는 인간 누구, 김재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붙이고 그들이 와서 왜 우리 저기 중구에 가면 그 뭐 족보박물관도 있고 뭐 성시탑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안 가보시죠? 한국의 정치내에서 난리 나요. 엄청 많이 옵니다. 그게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근데 대전교도소 출신들의 이야기 스토리텔링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사람들이 그 출신들이 다시 찾아와서 뭐 또 하게 하고 하면 사람이 올 수 있겠다.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하자고 한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 보조금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을 기업을 만든다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비영리인데 영리사업체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리와 비영리도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데 영리와 수익사업을 하니까 비영리와 영리가 겹친 것 같은데 구성원들에게 돈 놀아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네 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코디네이션. 제가 이거 아주 못된 거를 많이 썼는데 영어를 많이 썼네요. 코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코디. 조화롭게 하자. 세상에 제일 우리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게 옳고 그른,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거 뭐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늘 옳은 것도 없고 늘 그런 것도 없고 서로가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조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일치돼서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요? 다르지만 사는 거잖아요. 조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예시가 적절치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을 활동, 주민자치 활동에 있어서 경계를 넘어서 협력해야 된다. 서로 다른 것이 복합되도록 도전해야 한다. 조화롭게 코디하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재미있게 하려면 결과, 소유, 주장, 조직에서 과정과 대화, 플랫폼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뭐 말이 어려우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맞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활동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과정을 반복하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 과정 관리가 되고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재미있어져요.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똑같아요. 과정 중심으로 활동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회원이 되라고 하는 것에서 누구나 접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된 개인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가는 거. 시켜.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맛도 없잖아, 다르면 그거. 결과도 다르다라는 거. 사고 엄마랑 먹게. 출발이 바로 공감이 엄마 되고 치킨 안 먹어. 우리 이제 한 10분 내에 끝내드릴게요. 힘드시죠? 우리 사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소통 매체의 변화예요. 전에는 로컬 마켓플레이스가 시장에서 얘기되고 종이신문에 듣고 그래야 뭔가 정확했던 거였는데요. 요즘은 가짜뉴스 많죠? 너무 많잖아요. 무슨 이상한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다는 둥, 뭐 어디서 하면은 뭐 걸렸다고 나오는데 어디서 하면 안 한다는 둥. 검사하는데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 된 최초의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 전에 라디오로 정권 잡은 최초의 사람이 히틀러예요. 신문으로 정권 잡은 최초의 사람은 소련 혁명을 했던 레닌이라는 사람, 이스크라라고 하는 종이신문으로 국가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TV 토론이 굉장히 발전된 거죠.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데 인터넷으로 정권 잡은 최초의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의 신기원을, 우리나라 인터넷이 너무 발달됐습니다. SNS로 정권 잡은 최초의 사람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지 열심히 해요.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쓰는 게 더 빨라, 정확하고. 그러니까 SNS 시대가 된 거예요. 기존 미디어보다. 그러다가 팟캐스트로 대통령 된 최초의 사람은 누구예요? 생각 안 나요? 이게 다시 한국 사람이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마도 다음 대통령, 우리 한국의 다음 대통령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유튜브요. 아멘. 유튜브 누가 하셨어요? 네? 네. 유튜브란 매체가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근데 영상 매체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과거 대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죠? 네. 우리가 줌을 하면 이게 결국은 유튜브가 돼요, 이게. 이 유튜브는 뭐예요? 댓글만 다는데, 줌은 뭐예요? 유튜브 중에 쌍방향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선거운동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혼자 나가서 떠들고 텔레비 나가서 떠들었잖아요. 녹화해서 보여주고 댓글이나 달았잖아요. 이건 언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100명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더 진화된 어떤 쌍방향의 툴로 세상이 바뀔 거예요. 이런 걸로. 지금 우리가 낯선 과정이지만.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일로 변하는데 최신으로 올수록 짧은 기간에 변해요. 확 변해요. 중심은 뭐라고요? 초연결된 시민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우리 이 배움을 이 방에서 했지만 마을에서 줌 회의들 해보셨어요? 마을에서도 우리 줌으로 회의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마을에서는 다 두 분. 마을에서는 다 만나서 하시는구나. 물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은 만나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희망자학소에서는 같은 사무실에 모여 앉아서 다 줌으로 회의를 시키는 걸 3번이나 시켰어요. 왜? 우리끼리 편한 사람 실수하고 잘못해도 창피하지 않도록 이거 음소거 눌렀다 켰다를 몰라요. 이 지금 제가 PPT를 공유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럼 나는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도 능숙하게 해야 야 핸드폰만 키면 우리 만나서 뭐 회의할 수 있어. 우리 자주 만나는 7, 8명 뿐만 아니라 50명, 100명을 참여시키려면요. 동네에서 우리끼리도 이거 해봐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소통 매체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 얘기인데 이게 박원순 시장하고 정몽준 씨 옛날 선거 때인데요. 이게 광장시장에 철거된 건물이었어요. 한 달이면 철거될 걸 빌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보면 뭐 같아요? 맥주 박스에 종이 얹어놓은 게 의자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캠프가 만든 거는 요 현수막 하나만 딱 걸어놨어요. 현수막만. 나머지는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자리가 있어야 되네. 맥주 박스 갖다 놓지 뭐. 모여라! 내가 연설에 정몽준 씨 400명씩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박원순 씨는 뭐라 그러냐? 원순 씨를 찾아라 게임을 했어.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뚝섬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 박원순한테 따질 거 있어. 그럼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도시락 같이 먹읍시다. 그럼 같이 도시락 먹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고 재미거든요. 엄숙 근엄한 게 아니라 재미지게 뭔가 할 수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하자. 그래서 전에 우리가 활동할 때 결핍과 문제 중심이었다면 그 문제를 겪는 사람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시험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사가 된 30살의 사회복지사하고 60대의 젊은 노인하고 80대의 나이 든 어르신을 설득하고 매달 맺힌 날 삼계탕을 끓여줄 테니 오세요 라는 얘기를 전달할 때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젊은 노인, 사회복지사.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한테 훨씬 잘해요. 저도 가서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한 30번 하는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래서 매달 며칠 날 어디로 오시라니까요. 그걸 알아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동네 같이 늙어가는 어르신 가서 그 얘기도 다 들어주는 척 하면서 매달 며칠 날 어디에 오라는 거지. 그 얘기 한 3번쯤 복습을 시키노 금방 나오시더라고. 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분을, 노인네, 그럼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보면 노인들이 문제야, 노인을 도와야 돼. 그러면 젊은 노인, 더 늙은 노인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다 서비스 대상자예요. 문제 해결 주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을 거의 나갔어요. 재활치료시설에 생활하면서. 근데 갓 의사고시 보고 온 인턴 의사하고 중증 알코올 중독을 거의 나아가는 저하고 중독자를 누가 더 잘 돌보겠어요? 중증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사람이 더 잘 돌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문제야. 재활시켜야 되고 치료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더 중독자를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저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결핍,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 그 문제로 고통 겪는 사람들의 여러분 요즘 편백나무 베개 파는 그 자동차 나오죠? 저희 희망자였어. 그 동네에 처음에 가서 봤더니 우리 동네는 다 90대 할머니하고 편백나무밖에 없어. 먹고 살 게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편백나무 있는 숲에 사시니까 장수마을이시네요.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편백나무가 장수에 좋아요.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노인밖에 없고 먹고 살 게 없어요 라는 문제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거기는 노인들을 하고 편백나무가 있다. 그게 단점이 아니라 그게 장점이다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결핍과 결손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을 고객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 주민이 문제를 겪고 있는 어떤 고객이 아니라 시민으로 보고 변화 가능한 시민으로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어쩌고 이런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거창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도 해결되고 저렇게 해도 해결되면 뭐가 편해요? 원래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큰 문제는 어려우니까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문제 분류를 재구성해보자. 어떻게 문제를 재분류하자고 했죠? 구체적 이해 당사자를 분류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들어보자. 교통운전 때 애 키우는 엄마하고 차 없는 청년들은 각각 얘기가 틀리더라. 문제를 다시 분류해보자.
그리고 아래부터 해보자. 구청장 만나서 따지고 시장한테 따따붙다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먼저 해보자.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서부터 과정을 중시하고 문제를 재분류하고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민자치 마을 활동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내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남 탓이에요. 내 탓하면 자학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요. 마을 활동을 오래 못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남 탓이지. 그렇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남 탓이에요. 남 탓이거나 환경 탓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꼭 해야 돼. 그러면 남을 고치는 게 쉬워요? 나를 고치는 게 쉬워요? 나를 고치는. 나를 고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안 된 것은 남 탓이지만 일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내 탓이다. 임재 선생의 말씀을 제가 썼는데 수처작주 입처계주입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작주, 주인이 되면 입처, 서 있는 곳에서 계진, 진리로 가득 찬 행복을 맛본다는 얘기거든요. 안 된 건 남 탓, 환경 탓, 그러나 되게 하는 건 내. 그래서 활동하실 때 꼭 주목해야 될 게 내일 일을 오늘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주민자치에 새롭게 하고 마을활동 새롭게 하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걱정돼요. 이거 하면 또 이런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또 생기고 세상이 참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걱정하다 그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못 보면 어떡하는 걱정이 오늘 될 수 있죠. 근데 그 걱정을 계속하면 어떡해야 됩니까? 시험을 더 못 보잖아요. 내일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할까 걱정할 시간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냥 시험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시험을 못 봤어요.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적이 안 좋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 순간부터 또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걱정해서 우리가 인간 2만 케이스를 조사했는데 내일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든지 지나간 일을 걱정하는 게 75%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실제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4%. 내일 일 오늘 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니터를 2시간씩 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애들 애들도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혹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돌아가면서 소감을 다는 말고 한 두세 분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원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가 켜져 계시는 햇살님? 저요? 네. 사실은 오늘 강의가 처음엔 전혀 이게 시작하기 전에는 기대를 사실 죄송합니다. 안 했었는데요.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가장 인상적인 게 다 좋았는데 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 탓을 하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소리들어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뭔가 지영군 뭔가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또 마이크가 켜져 계시는 각설탕님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 나이팅게일하고, 정양 선생님이랑 이렇게, 그분들이 혁신가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혁신가인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혁신이라는 게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위에 있는 작은 거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신 거에 마음에 와닿고요. 저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3명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토마토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들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걸 제가 해도 되나 하는 의문점이 살짝 있었는데 오늘 듣고 나서는 자신 있게 이제 모른다고 해야겠다 라는 자신감도 얻었고요. 그리고 내일을 오늘 하지 말자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것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소감도 얘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되게 많이 좋은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여자분들도 여기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도 요 얘기들 잘 이제 한 번씩 다시 되돌아보면서 즐겁게, 재밌게, 아까도 재밌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재밌게 마을 활동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책. 맞다. 네. 우리 단체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끝났네요. 어떻게 다음 주에는 꼭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가지고 안 되지. 나가기 안 눌렀다. 나가기. 나가기. 나가기 안 눌렀다. 꺼주세요. 제가 끌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